저는 제 상사 때문에 당신을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당신과 달리 성공한 남자거든요. 제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45세의 저는 서울에 위치한 밸류 다이내믹스에서 15년간 재무 컨설턴트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저는 고액자산 포트폴리오를 전문으로 다루었고 제 아내 서연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조용하고 꼼꼼한 일이었습니다. 그 전화는 3월의 어느 화요일 밤에 걸려왔습니다. 서연은 뉴욕에서 열리는 제약 영업 컨퍼런스에 가 있었습니다. 저는 집부엌에서 고객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휴대폰에 아내의 이름이 떴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이야기는 로맨스와 복수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누른 뒤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작업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에 푸른빛이 어두운 부엌을 갈랐습니다. 밖에서는 3월의 가랑비가 늘 저를 차분하게 만들던 단조로운 리듬으로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아니었습니다. 제 손은 잠시 휴대폰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밤 10시 40분이라는 전화시간, 컨퍼런스 점심시간에 맞춰 전화하던 아내의 평소 습관과는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 아내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집에 안 돌아가. 저는 펜을 놓쳤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남동의 한 골동품 가게에서 골랐던 그 단단한 원목 테이블 위를 굴러간 펜은 조용한 부엌의 공허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 꽤 오래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어려운 고객을 대할 때 쓰던 마치 며칠 전부터 준비한 마음속 대본을 읽는 것처럼 계산되고 통제된 톤이었습니다. 박진우 상무님이야. 그 이름이 우리 사이에 떠돌았습니다. 박진우. 회사 파티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쉬운 미소를 짓고 악수할 때 너무 꽉 쥐던 40 초반의 남자. 늘 비싼 이탈리아 정장을 입고 뉴욕의 인맥을 개인적인 트로피처럼 자랑하던 사람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기 너머 그녀의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녀 뒤편으로는 희미한 배경음악과 멀리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텔 방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술집 같은 공공장소였고 액체로 된 용기가 아직 피 속을 흐르고 있었겠죠. 그는 날 이해해줘. 내 잠재력을 알아봐.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비수를 꽂았습니다. 우리 공동투자 계좌는 이미 비웠어. 변호사님이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셨어. 우리가 12년의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만든 공동계좌. 그녀가 거의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 혜택은 누려왔던 바로 그 계좌였습니다. 제 손에 희미하게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공황 상태가 아니라 더 차가운 무언가 때문이었습니다. 인식이었습니다. 마치 몇 달 동안 분석하던 스프레드시트에서 마침내 전체 패턴을 발견했을 때처럼 말이죠. 알겠어.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게 다야? 알겠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진짜 감정이 섞여 살짝 흔들렸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움이, 어쩌면 제 차분한 반응에 대한 실망감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치고 애원하고 어쩌면 필사적인 변화의 약속을 기대했을 겁니다. 몸 조심해. 서연아.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화면이 아래로 가게 조리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아래의 차가운 대리석이 저를 현실에 붙잡아 주었습니다. 잠시 동안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침묵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우리 금융 포털에 접속했습니다. 은행의 보안 연결 때문에 화면은 답답할 정도로 느리게 로딩되었습니다. 숫자들이 점차 나타나는 동안 매 순간이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체를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녀가 우리의 주력 투자 펀드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2억 1,200만 원. 그 구체적인 금액은 그녀가 누군가 아마도 언급했던 변호사와 상의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보이는 자산의 정확히 50%를 계산한 누군가였죠. 제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제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아이체는 승인 대기 중이었습니다. 제 승인 말입니다. 그녀가 저에게 소식을 전하기 전에 돈을 확보하려는 서두름 속에서 완전히 무시했던 작은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었습니다. 사업 수완을 자랑스러워하던 사람치고는 초보적인 실수였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결정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제 호흡은 완전히 규칙적이었습니다.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유리창 너머로 비를 맞으며 흔들리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은 결코 잠들지 않았고
항상 움직임이 있었고 항상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결코 될 수 없는 방식으로 신뢰할 수 있었죠. 6개월 전 저는 첫 번째 징후들을 눈치챘습니다. 제가 대한제약 웹사이트를 무심코 확인했을 때 그녀의 회사 일정에는 없던 주말 컨퍼런스들, 그녀가 출장 중이라고 했던 밤에 서울 도심에서의 저녁 식사 청구 내역들, 제가 우리의 재정 관리의 일환으로 매달 검토하던 신용카드 명세서의 작은 불일치들, 밤 11시에 걸려온 박상무의 부재중 전화에 대해 그녀가 당황하며 설명했던 것, 중요한 고객과의 위기 상황이라는 변명은 그녀 자신조차 믿기 힘들 정도로 거짓되게 들렸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사람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저 우연의 일치로 보는 곳에서 패턴을 발견합니다. 데이터의 행간을 읽는 법을 배웁니다. 중복된 청구 내역, 일치하지 않는 시간, 완전히 맞아떨어지지 않는 모든 설명은 제가 조용히 만들고 있던 더 큰 방정식의 데이터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3개월 전 저는 우리의 계좌를 재구성했습니다. 약 2억 5천만 원의 잔고가 있는 새로운 공동 계좌를 만들고 우리의 진짜 자산인 8억 원 이상을 제 이름으로 된 단독 투자 펀드로 조용히 옮겼습니다. 서류는 제 책상 서랍에 있었고 서연은 세부 사항을 전혀 읽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식사 중에 그녀 앞에 서류를 놓았던 날이 기억납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확인하며 카푸치노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았죠. 자기야, 여기 서명만 해줘. 절세를 위해 우리 투자를 재구성하는 중이야. 그녀는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손으로 누군가에게 답장을 치면서 서둘러 서명했습니다. 아마도 그에게 보낸 것이었겠죠. 그녀는 우리가 함께한 마지막 저녁 식사들 동안 테이블 밑에서 메시지를 보내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휴대폰의 푸른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녀는 몇 년 동안 저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방식으로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스템은 정확히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시작한 인출은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이중 인증을 요구했는데 이는 제가 3개월 전 은행 지점장에게 사기 방지 조치라고 설명하며 특별히 요청했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는 제 신중함을 칭찬하며 즉시 동의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대기 중이라는 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은행 알림이 도착했을 때 그녀의 표정을 거의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거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그 붉은 줄, 좌절감 그리고 분노, 마침내 그녀의 신중하게 짜인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공포. 서연과 저는 17년 전 부산의 한 금융 컨퍼런스에서 만났습니다. 행사는 크리스털 샹들리에와 하얀 장갑을 낀 웨이터들이 있는 우아한 장소인 팰리스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그녀는 유망한 당뇨병 치료제, 라인을 가진 떠오르는 회사인 대한제약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명공학 투자에 관한 강연 중에 그녀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줄에 앉아 빨간 가죽 노트에 미친 듯이 필기를 하고 있었고 때때로 손을 들어 간견자마저 감탄시키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에게는 제 차분한 성격과는 대조되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칵테일 파티에서 제대로 만났습니다. 제가 동료와 제약 주식의 해지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녀가 저에게 직접 다가왔습니다. 시장을 정말 잘 아시네요. 그녀는 진심 어린 관심으로 빛나는 갈색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까 언급하신 분산 투자 이론에 대해 더 설명해 주세요. 그날 밤 우리는 2시간 동안 이야기했고 우리가 해야 할 네트워킹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야심차고 통찰력이 있었으며 자연스러우면서도 전략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저는 조용하고 분석적이며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세부 사항을 알아차렸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무언가에 정말 관심이 있을 때 고개를 기울이는 방식이나 경력 목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손이 표현적으로 움직이는 방식 같은 것들이요. 우리는 서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당신은 인맥을 가져오고 나는 재정적 안정을 가져오지. 그녀는 초기에 종종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애정 어린 농담처럼 들렸지 그 말이 암시하는 차가운 거래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2년 후 작은 성당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을 때 우리는 제 고객들의 포트폴리오를 다루는 것과 같은 정밀함으로 우리의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주말에는 강원도 산길을 따라 하이킹을 했습니다.
맑은 공기와 소나무 향이 도시로부터의 탈출감을 주었죠. 배달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는 그녀의 인맥과 제 인맥을 번갈아 가며 가졌습니다. 매 분기별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투자 계좌 구축을 위한 세심한 일정, 결혼 5년차까지 아이를 가질 계획, 가능하면 둘, 서울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3년간의 시도는 점차 기계적이고 긴장된 것이 되었고 청계와 배란 달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서울대병원 진료실에서 의사의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하얀 벽, 소독약 냄새, 에어컨의 희미한 소리, 모든 것이 무언가의 끝을 알리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제 정자수가 적어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기술적인 용어 그래프 통계를 사용하여 우리의 확률이 5% 미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숫자였지만 이번만큼은 제 모든 것을 다해 그 숫자들이 미웠습니다. 서연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그녀는 앞을 똑바로 쳐다보며 무릎 위에 손을 꼭 쥔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의 지하 주차장은 어둡고 추웠고 우리의 숨결이 차창을 뿌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녀가 살짝 떨리는 것을 느끼며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의 수정, 입양,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우리는 우리 가족을 갖게 될 거야. 저는 그 말을 온전히 믿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대안에 대한 대화는 항상 미뤄졌습니다. 다음 데일, 회사 일이 좀 잠잠해지면 6월, 컨퍼런스 끝나고 선택지를 제대로 알아볼 시간이 더 생기면 변명들은 먼지처럼 쌓여갔고 마침내 우리는 그 주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거의 강박에 가까운 강도로 경력에 몰두했습니다. 더 많은 컨퍼런스, 어떤 것들은 뉴욕, 파리, 바르셀로나 같은 도시에서 몇 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자정까지 이어지는 고객과의 저녁 식사. 제가 혼자 잠자리에 들 때 그녀는 집 서재에서 늦게까지 일하며 노트북에 푸른빛이 집중한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밸류 다이내믹스에서 고객 목록을 늘리는 데 집중하며 시장의 변동성을 뛰어넘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률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제 고객들은 저를 계산기라고 불렀는데 반은 농담이고 반은 칭찬인 별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결정이 감정이나 충동이 아닌 차가운 분석과 확실한 데이터에 기반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저를 신뢰했습니다. 결혼, 2년차에 구입한 강남의 3층짜리 집은 그녀의 출장과 저의 긴 근무 시간 사이에 경유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냉장고에 공과금 납부와 수리가 필요하다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물류에 대해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안녕, 잘 가. 마트 갈 돈 필요해. 보냈어. 고마워. 무시하거나 합리화할 수 없는 첫 번째, 진짜 균열은 3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우리의 12주년 결혼 기념일을 위해 강원도로 깜짝 주말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우리가 신혼여행을 보냈던 방에 벽난로가 있고 산이 보이는 베란다에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바로 그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를 위해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그녀가 항상 탐내던 네이비색 새 원피스도 샀습니다. 기대감에 찬 미소를 지으며 예약 내역을 보여주자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단 1초였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스친 당황스러움, 그리고 곧이어 연습한 듯한 미안한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민준 씨, 정말 가고 싶지만 그녀는 아래 십수를 깨물었습니다. 저를 실망시키려 할 때마다 하던 버릇이었죠. 같은 주말에 영업 리트리트에 가기로 약속했어. 임원진이랑 새로운 지역 본부장님도 함께야. 그냥 취소할 수는 없어. 정치적인 문제거든. 이해하지, 응? 저는 이해했습니다. 혹은 이해하는 척 했습니다. 물론이지, 문제없어. 다시 날짜 잡으면 되지. 우리는 결코 다시 날짜를 잡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강원도로 갔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함께 즐겼던 그녀가 야생화를 찍기 위해 멈추고 제가 맑은 밤하늘의 별자리를 가리켜주던 바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저는 침묵 속에서 걸었고 흙길 위 제 발자국 소리와 제가 알아볼 수 없는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뿐이었습니다. 그 토요일 밤 10시쯤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펜션 베란다에 혼자 앉아 레드 와인을 마시며 계곡 아래로 흔들리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잘 지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밝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배경에서는 남자들의 웃음소리와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렸는데
진지한 기업 리트리트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좋아.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리트리트는 어때? 퍼네키 이순두 트문하세. 생산적이야. 아주 생산적이야. 내일도 여러 세션이 예정되어 있어. 하지만 그녀가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아주 긴 침묵이 있었는데 마치 무언가나 누군가를 확인하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몇 달, 몇 년 동안 더 많은 균열이 뒤따랐고 각각의 균열은 우리 사이의 심연을 넓혔습니다. 각자 휴가를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회사 친구들과 동남아 해변으로 갔고 그을린 채 돌아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교토의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서울에 머물며 텅 빈 집의 고요함을 즐겼습니다. 대화는 집안일이나 공과금 문제로 축소되었습니다. 관리비 냈어? 형? 가사두미 목요일이 오지. 그런 것 같아. 소득세 신고서 필요해. 파란 폴더에 있어. 모든 상호작용은 깊이도 진정한 연결도 없는 거래였습니다. 육체적인 친밀감은 점차 줄어들어 아마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통 우리가 너무 많이 마신 사교 행사 후에 일어나는 가끔의 의례적인 만남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것들은 기계적이고 조용했으며 할 일 목록에서 항목을 지우는 것처럼 빠르게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녀는 옆으로 돌아 누워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서울지사장으로 발령받아온 박진우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젤로 완벽하게 빗어 넘긴 머리, 자연스럽기에는 너무 하얀 치아, 제가 대학생 때 월세보다 비쌀 것 같은 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는 남자였습니다. 갑자기 서연은 모든 영업위원회, 국내외 모든 컨퍼런스, 그의 책상을 거쳐갈 수 있는 모든 특별 프로젝트에 자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회의 전에 옷을 3번이나 갈아입으며 조합을 시도하고 어떤 것이 더 전문적으로 보이는지 제게 물었습니다. 헬스장에 가기 위해 더 일찍 일어나고 집에 더 늦게 들어왔으며 항상 2개의 삶을 사는 사람의 광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 의견을 존중해줘. 그녀는 우리의 드문 대화 중에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저를 볼 때와는 다르게 빛났습니다. 그는 내가 현재 역할에서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해. 내 리더십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저는 그녀의 문자 메시지에서도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예전에는 휴대폰을 집안 곳곳에 잊어두고 때로는 저에게 메시지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항상 기기를 가지고 있었고 항상 어떤 표면에든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두었습니다. 전화를 받기 위해 방을 나갔고 그녀의 목소리는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속삭이고 친밀해졌습니다. 예전에 아침 식사 중에 고객과의 재미있는 상황에 대해 웃으며 소리내어 읽던 이메일은 이제 노트북에서 비밀번호로 보호되었습니다. 제가 그녀 뒤로 지나갈 때면 그녀는 무언가 숨길 것이 있는 사람의 반사적인 움직임으로 재빨리 창을 최소화했습니다. 다른 실패한 결혼 생활에서 보았던 전형적인 신호들이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힘들게 겪은 동료를 적어도 3명 알고 있었는데 모두 정확히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일에 대한 똑같은 변명, 회피적인 행동의 똑같은 패턴, 결국 피할 수 없는 눈사태로 쌓이는 똑같은 작은 거짓말들. 하지만 제 결혼 생활에서 이런 일을 보게 될 줄은 결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모든 것, 모든 신중한 결정, 우리의 공동 미래를 위한 모든 세심한 계획들 이후에는 말입니다. 저는 그녀와 맞서지 않았습니다. 대립은 감정적이고 통제 불능이며 비생산적일 것이었습니다. 대신 저는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을 했습니다. 관찰하고 기록하고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제 컴퓨터의 비밀번호로 보호된 숨겨진 스프레드시트에 그 패턴들을 기록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일반적인 파일 이름으로요. 2024년 시장 변동성 분석, 그 안에서 각 행은 하나의 변칙을 나타냈습니다. 그녀의 일정과 일치하지 않는 서울 도심의 비싼 레스토랑 청구 날짜, 그녀가 가끔 무심코 언급했던 공식적인 출장 일정과 맞지 않는 장소들, 우리가 합의한 공동지출 한도를 훨씬 초과하는 우리 계좌에서의 현금 인출 독부 정보는 하나로 모였습니다. 9월 19일 목요일, 서연은 9시까지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밤 10시 15분에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 청구, 10월 7일 월요일, 대전에서 컨퍼런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의 호텔 청구, 유니크 호텔, 바로 박상무가 인스타그램에 치열했던 한 주 뒤에 값진 휴식이라는 캡션과 함께
사진을 올렸던 바로 그 호텔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그녀가 아침 조깅 후 샤워를 하는 동안 이메일을 열어둔 채로 두었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주말,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이그제큐티브 더블룸 호텔 예약 확인서. 예약자는 서연과 박진우였습니다. 그 날짜는 그녀가 수원에서 필수 기업 교육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던 주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아닌 차갑고 계산된 무언가가 제 가슴 속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으로 화면을 조심스럽게 찍고 그녀가 떠났던 그대로 같은 탭이 열려 있고 커서가 같은 위치에 있도록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녀가 하얀 수건에 쌓여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머리카락에서 나무 바닥으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날씨 좋다. 그녀는 1월의 햇살이 서울 위로 강하게 내리쬐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따 쇼핑몰이나 갈까봐.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 괜찮아. 고마워. 그녀는 우리가 이제 서로에게 사용하던 그 자동적이고 공허한 미소를 지으며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것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모든 새로운 정보는 제가 조용히 만들고 있던 방정식에 추가되는 변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정식은 결국 균형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뉴욕에서 걸려온 그녀의 전화 다음 날 아침, 우리 결혼의 공식적인 끝을 알리는 그 아침에 저는 집 서재에 앉아 여전히 화면에서 깜박이는 이체 요청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컴퓨터 불빛이 아직 어두운 서재 안에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아침 5시 45분이었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했지만 제 불면은 충격이나 슬픔 때문이 아니라 제 계획이 예상대로 정확하게 펼쳐지는 것을 보는 차가운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승인 대기 중인 2억 1,200만 원, 그 숫자는 붉게 깜박이며 제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잘못 계산했는지 자신의 수완에 대한 자신감이 우리 금융세계를 지배하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눈을 멀게 했는지는 거의 시적이기까지 했습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즉시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클릭으로 승인하고 제가 15년간의 신중한 노동과 계산된 투자로 쌓아 올린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녀가 떠나는 것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 계좌의 모든 돈은 컨설팅 시간, 희생된 주말, 즉각적인 만족보다 재정적 안정을 우선시한 어려운 결정들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둘 다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시간은 전략의 일부였고 그녀의 불안감이 커지고 그녀의 확신이 금이 가기 시작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대신 저는 3개월 전 징후들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해졌을 때 준비해 두었던 실제 서류 폴더를 꺼냈습니다. 그 폴더는 아무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을 오래된 세금 서류들 사이에 제 책상에 잠긴 서랍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짙은 파란색 폴더는 서류로 두꺼웠고 각 페이지는 색깔 있는 표시기로 연대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재정, 재구성 전체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서연이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하며 읽지도 않고 서명했던 바로 그 서류였습니다. 제 이름으로만, 제 주민등록번호로만 등록된 새로운 펀드에는 8억 7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수년간의 꾸준한 수익과 원칙적인 재투자를 통해 축적된 우리 투자의 실제 대부분이 이제 그녀가 비웠다고 생각했던 공동계좌와 법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녀가 접근했던 계좌에는 우리의 가장 최근 투자금, 지난 6개월간의 투자금과 제가 일부러 우리 주 계좌라는 착각을 주기 위해 남겨두었던 몇몇 저수익 펀드만이 들어있었습니다. 서연처럼 명세서를 피상적으로만 확인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침 8시 32분 초인종 소리가 제 서류 검토를 방해했습니다. 그 소리는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고 잠시 동안은 받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신중함을 이겼습니다. 현관에는 서연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대한제약 동료인 바네사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을 알게 된 시간만큼이나 바네사를 알고 지냈습니다. 짧은 머리에 잘 웃는 그녀는 사교 행사에서 항상 제게 친절했지만 그녀의 충성심은 분명 제 아내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고 불편해 보였으며 눈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갈색 가죽 가방 끈을 너무 꽉 쥐어서
손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민준 씨? 저는 말없이 비켜섰고 그것은 조용한 초대였습니다. 그녀는 주저하며 들어와 저녁 식사와 파티로 수십 번이나 와봤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것처럼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부엌으로 데려갔고 우리 둘 다 마시지 않을 커피 2잔을 내렸습니다. 환대의 의식은 자동적이었고 그녀가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의 어색한 침묵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컵에서 김이 올라와 아침에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가 자기 물건 좀 챙겨달라고 했어요. 바네사는 마침내 말문을 열었고 가방을 테이블에 내려놓은 후에도 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민준 씨, 알아요. 제 목소리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차분하게 거의 무관심하게 나왔습니다. 바네사의 눈은 제 눈과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커피잔, 대리석 조리대, 냉장고, 제 얼굴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든 쳐다보았습니다. 침실에 있는 보석 상자를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자개 장식이 있는 그 나무 상자요. 그리고 옷장에 있는 겨울옷들이요. 우울코트랑 가죽 부츠, 박상무에 대해 알고 있었군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들어야 했고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바네사는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고 어깨는 마치 자신을 더 작게, 덜 보이게 하려는 듯 구부러졌습니다. 네, 그러지 말라고 설득하려고 했어요, 민준 씨. 정말이에요. 몇 번이나 시도했어요. 하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게 자기가 필요한 거라고 확신했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망설였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8개월, 어쩌면 그 이상이요. 그녀는 마침내 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진정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민준 씨. 당신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8개월, 거의 1년 내내 정교한 거짓말과 이중생활,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집에 있는 밤마다 제 옆에서 잤습니다. 거실 가구를 바꿀지, 정원을 다시 꾸밀지에 대해 저와 상의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평범한 미래를 가진 평범한 부부인 것처럼 현충일 연휴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석은 침실 금고에 있어요. 저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밀번호는 071T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결혼 기념일이죠. 그녀는 항상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고요. 바네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침실 쪽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테이블 위에서 초조하게, 리드미컬하게 두드리고 있었고 그 패턴은 더 할 말이 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체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달라고도 했어요. 그 말은 마치 가능한 한 빨리 그 말들을 뱉어내고 싶다는 듯 빠르고 거의 뭉개져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침 방문의 진짜 이유. 서연이 새로운 후한 월급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겨울옷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소중했지만 대체 불가능하지는 않은 보석 상자도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항상 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녀를 정찰병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계획이 성공했는지, 2억 1,200만 원이 그녀의 계좌에 안전하게 들어왔는지 그녀가 다시 저를 마주해야 하기 전에 확인하기 위해서요. 더러운 일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면서 자신은 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녀의 전형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부엌 식탁 바로 거기서 서두르지 않고 노트북을 열었고 시스템이 특유의 느린 속도로 부칭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바네사는 매 순간 불편함이 커지는 것을 느끼며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은행 포털에 들어가 복잡한 16자리 비밀번호를 신중하게 입력하고 그녀가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화면을 돌렸습니다. 승인 대기 중. 저는 밝은 붉은색 상태를 가리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은 이중 인증이 필요해요. 우리 공동 계좌 계약서 7조 3항에 명시되어 있죠. 중요한 거래는 2명의 명의자 모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바네사는 화면을 읽었고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화가 날 거예요. 그녀는 거의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선택이에요. 저는 부드러운 클릭 소리와 함께 노트북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무단 이체를 시작하기로 선택했어요. 계좌를 비우려고 시도하기 전에 우리 재정 상황에 대해 저와 상의하지 않기로 선택했고요. 그 선택의 결과는 바로 그런 거예요. 결과. 바네사는 한동안 말없이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박상무가 자기를 돌봐줄 거라고 믿어요. 그가 아내를 떠나고 뉴욕에서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라고요. 그는 그녀에게 이사직 자율권, 그녀가 항상 원했던 모든 것을 약속했어요. 당신은 그걸 믿어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바네사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유머는 없었습니다. 저는 대한제약에서 12년 동안 일했어요, 민준 씨. 박상무가 이런 짓 하는 거 전에도 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것만 2번이고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는 특정한 유형이 있어요. 야심차고 결혼했고 남편이 제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전문적인 인정을 약속하면 취약해지는 여성들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듣지 않아요.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관계는 진짜라고요. 바네사가 떠난 후 제가 2년 전 생일 선물로 주었던 루이비통 여행 가방을 들고 그녀가 새로운 애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입을 디자이너 옷들로 가득 채운 채 저는 조용한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보석 상자는 금고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네사는 돈에 대한 우리 대화 후에 그것을 가져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울 도심에 있는 밸류 다이내믹스 사무실로 운전해 갔고 아침 출근길 교통체증을 자동 조종 장치처럼 헤쳐나갔습니다. 23층짜리 반사 유리 건물은 흐린 하늘을 비췄고 비가 올 듯하면서도 결코 오지 않는 회색 덩어리였습니다. 제 사무실은 17층에 있었고 작지만 테헤란로가 내려다 보이는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고객들의 아침 전화와 포트폴리오, 분석이라는 익숙한 일상이 갑자기 이상하게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더 이상 의미 없는 연극에서 역할을 연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동적으로 이메일에 답장하고 정보를 제대로 흡수하지도 않은 채 분기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고 다음 단계를 계산하고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의 단골 일식집 초대를 거절하고 15년 동안 거래해온 은행 지점까지 혼자 걸어갔습니다. 지점장인 페르난도 박은 유리벽과 미니멀한 가구로 꾸며진 그의 사무실에서 저를 즉시 맞아주었습니다. 다음 단계를 시작하러 왔습니다. 저는 준비한 서류를 건네며 간단히 말했습니다. 공동계좌를 완전히 동결하고 싶습니다. 법원 명령이 있을 때까지 어떤 종류의 거래도 불가능하게요. 그리고 단독 펀드를 더 안전한 관리 체계로 옮기고 싶습니다. 접근하려면 여러 번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요. 페르난도는 전문적인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지만 그의 눈에서 호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힘든 이혼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후를 알아차릴 만큼 충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동결은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펀드 재구성은 영업일 기준 48시간이 걸립니다. 완벽합니다. 오후 3시, 제 휴대폰에는 지난 40분 동안 서연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7통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은 표준 절차에 따라 2명의 명의자 모두에게 계좌 동결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자동 이메일을 읽는 그녀의 반응을 상상했습니다. 이체가 막혔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계좌 전체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좌절감이 분노로 변하는 모습을요. 저는 모든 전화를 무시하고 강남에 있는 제 변호사 사무실로 바로 운전해 갔습니다. 20분 거리였지만 서울의 전형적인 교통체증 때문에 4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오후는 잿빛으로 변하고 있었고 무거운 구름이 마침내 비를 내릴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김은 도심의 기업 마천루에서 떨어진 6층짜리 소박한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에 가까운 존재가 되기 전 10년 동안 제 고객이었습니다. 제가 우정을 허락하는 한도대에서요. 50대 초반의 남자, 완벽하게 자른 회색 머리, 티타늄 안경테, 그는 조용한 능력을 발산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법전과 판례로 가득 찬 책장과 어두운 나무로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커피를 권했지만 거절했고 그의 거대한 책상 앞 가죽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제가 가져온 색깔 있는 폴더에 범주별로 분리된 서류들을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서연의 인출 시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은행 명세서, 타임스탬프와 정확한 금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경비, 박상무의 출장 일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도시의 비싼 레스토랑과 호텔에서의 청구 내역을 보여주는 신용카드 기록, 제가 지인을 통해 입수한 대한제약의 기업 일정과 교차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이메일을 신중하게 검색하여 찾아낸 호텔 확인서, 두 사람의 이름으로 된 예약은
순진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토마스는 마침내 서류를 새 폴더에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훨씬 더 많죠. 명백한 재정적 위법 행위, 가출, 외도 증거.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알다시피 서울법은 이혼의 유책주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무과실 절차죠. 하지만 이것은 재산 분할 협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몰래 공동 계좌를 비우려 한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판사는 없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분노가 타올라야 할 가슴속에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불은 없었고 얼음뿐이었습니다. 차가운 계산과 잘 실행된 계획이 펼쳐지는 것을 보는 먼 만족감, 이것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코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수학이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동등한 결과가 따른다. 제가 경력뿐만 아니라 제 세계관 전체를 구축한 근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가진 모든 계좌를 비웠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의 대화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녀가 건드리지도 않은 주력 펀드, 그 존재조차 아직 모르고 있어요. 당분간은 그렇게 생각하게 놔두세요. 그녀의 무지가 우리의 전략적 우위입니다. 토마스는 수백 건의 이혼을 겪었고 그런 게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전문적인 미소를 살짝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소송을 제기합시다. 제가 아는 판사님 중에 별거 과정에서의 금융사기 시도에 대해 특히 엄격하신 분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정상의 기묘한 안개 속에서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출근했고 고객을 응대했으며 제 사생활이 무너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검토했습니다. 제 행동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눈치챈 동료들은 모호한 미소와 화제, 전환으로 정중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서연의 전환은 점점 더 광적으로 변했습니다. 첫날 7통, 둘째 날 15통, 셋째 날 23통, 문자 메시지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정중한 요청에서 분노에 찬 요구로 그리고 절박한 애원으로 진화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그냥 날 차단할 순 없어. 이건 내 돈이기도 해. 제발, 민준 씨 이성적으로 생각해.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응답하지 않은 모든 메시지는 추가적인 압박 지점이었고 그녀를 불확실성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인 협상 전략이었습니다. 먼저 절망하는 쪽이 지는 겁니다. 나흘째 되던 날, 부동산 부문 고객들과의 유난히 긴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의 저녁 8시였습니다. 들어섰을 때 집은 어두웠고 잠시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알아차렸고 제 몸은 즉시 긴장했습니다. 서연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구석의 스탠드 조명만으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전화로 우리 결혼이 끝났다고 선언했을 때 굳이 남겨두고 가지 않았던 그 열쇠를요. 물론 그러지 않았겠죠. 그녀는 여전히 접근 권한과 통제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달라 보였습니다. 더 말랐거나 아니면 그냥 더 긴장해 보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짙은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으며 어떤 전문적인 행사에서 막 온 것처럼 완벽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비싼 화장품으로도 가릴 수 없는 광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는 서두 없이 텅 빈 집에 울려 퍼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돈이 사라졌어, 민준 씨. 계좌가 동결됐어. 아무것도 접근할 수가 없어. 저는 일부러 침착한 동작으로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재킷을 벗어 문 옆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모든 동작은 계산되었고 그녀의 긴급함에 서두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니, 서연아, 돈은 사라지지 않았어.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어. 재산 분할이 제대로 공식화될 때까지 법적 보호 아래에. 그녀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보여주었고 제가 외우고 있는 은행 메시지를 과시했습니다. 명의자 요청으로 계좌 동결, H의 거부, 이중 인증 필요, 지점장에게 문의하십시오. 이거 해결해. 그녀는 모든 단어를 명령처럼 발음했습니다. 세금 당장, 민준 씨. 나 그 돈 필요해. 저는 그녀를 지나쳐 조용히 부엌으로 걸어갔고 제 발걸음은 나무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냉장고에서 물 한 잔을 따르고 그녀가 저를 따라오는 동안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은 바닥에 공격적으로 딱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사이혼에 대해 얘기해야 해. 저는 마침내 잔을 싱크대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혼? 그 단어는 마치
그녀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처럼 나왔습니다. 나는 심지어 그녀는 함정을 깨닫고 말을 멈췄습니다.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어. 내가 박 상무님과 자리를 잡은 후에, 네가 돈을 챙긴 후에 저는 침착하게 명확히 했습니다. 내 희생으로 네 재정적 안정을 확보한 후에, 협상에서 가능한 모든 우위를 점한 후에. 그녀의 얼굴은 굳어졌고 순간적인 취약함은 그녀가 아주 잘 쓰는 전문적인 가면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 돈의 절반은 내 거야, 민준 씨. 법적으로 내 거라고. 나도 너만큼 벌었어. 일했고 기여했고 희생했어. 박 상무가 그렇게 말했어. 저는 나지막이 물었고, 우리 사이에서 처음으로 그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었을 때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고 파운데이션과 블러셔가 창백한 피부 위에서 부자연스럽게 떠다녔습니다. 이건 그 사람에 대한 게 아니야. 그녀는 너무 빠르고 너무 방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우리에 대한 거야. 우리가 함께 이룬 것에 대한 거지. 이건 신뢰에 대한 거야. 서연아. 저는 목소리를 중립적이고 사실적으로 유지하며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상의도 논의도 심지어 나를 재정적으로 파탄내려고 시도하기 전에 정직한 대화의 예의조차 없이 위반하려 했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 합의에 대한 거지. 그녀는 즉시 전술을 바꿨고 저는 그 순간을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인위적으로 이완되었고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으며 갑작스러운 후회의 표정으로 제 쪽으로 두 걸음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 그날 밤 나는 감정적이었어.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건지 혼란스럽고 무서웠어. 그렇게 전화로, 그렇게 차갑게 끝내고 싶지 않았어. 우리는 성숙한 어른들처럼 제대로 앉아서 얘기했어야 해. 그녀는 제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아직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갑작스러운 화해로의 전환, 합리적인 어조, 열린 몸짓. 이것은 어려운 계약을 성사시키고 회의적인 의사들을 처방을 바꾸도록 설득하며 반대를 기회로 바꾸는 판매원 서연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마지못해 하는 고객들을 매료시키는 비즈니스 디너에서 수년간 이 기술을 연마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속임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모든 저녁 식사에 있었고 그녀가 일하는 동안 조용히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김 변호사님이 이혼을 처리하고 있어. 저는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내 변호사에게 그분과 연락하라고 할 수 있어. 앞으로 모든 의사소통은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해. 그녀의 눈이 위험하게 좁혀졌습니다. 벌써 변호사가 있다고? 벌써 소송을 시작했다고? 나한테 알리지도 않고 우리끼리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어제 아침에 소송을 제기했어.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야. 며칠 안에 공식 소환장을 받게 될 거야서. 그녀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하이힐은 작년에 그녀가 집에 품격을 더해준다며 설치하자고 고집했던 나무 바닥에 공격적으로 딱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각 걸음은 우리 사이의 긴장감을 뚫는 소리였습니다. 우리 돈을 그냥 막을 순 없어, 민준 씨. 이건 재정적 학대야. 강압적인 통제라고. 나는 이걸 법정까지 가져가서 싸울 거고 너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보여주게 될 거야.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던 아내를 벌주려는 비참한 남자. 이 일을 제기하는 건 내 법적 권리야. 저는 똑같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와 법적 선례에 근거하여 결정할 거야. 나는 시스템을 신뢰해. 제 평온함은 어떤 감정적인 논쟁보다도 그녀를 더 화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깨뜨릴 무언가, 말로는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분노를 물리적으로 표현할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벽난로 위에 액자에 머물렀습니다. 5년 전 우리가 여전히 행복한 척하던 시절, 각자 휴가를 가는 것이 일상이 되기 전, 박 상무가 우리 삶에 들어오기 전에 찍은 강원도 사진. 우리는 그 사진에서 안개가 낀 산을 배경으로 한 등산로 정상에서 껴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도 단지 연기를 잘했을 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양손으로 액자를 잡고 반대편 벽에 힘껏 던졌습니다. 유리는 수백 개의 조각으로 폭발하여 스탠드 조명 아래 빛나는 수정처럼 나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은색 액자는 충격으로 찌그러졌고 우리의 웃는 모습은 이제 불규칙한 균열로 잘려나갔습니다. 막 상무님이 당신에 대해 말한 게 맞았어. 그녀는 쉭쉭거리며 나를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눈에는 적나라한 증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한심해, 민준 씨. 진짜 야망도 없고 기백도 없고 당신의 스프레드시트와 죽은 숫자들 외에는 아무 것에도 열정이 없어. 그는 당신이 얼마나 하찮은지, 내가 내 결혼 생활을 지키려고 싸우지도 못하는 사람과 무언가를 만들려고 내 인생을 얼마나 낭비했는지 분명히 보고 있어. 저는 바닥에 깨진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금이 간 유리가 제 웃는 얼굴을 수십 개의 왜곡된 조각으로 분열시켰습니다. 흥미롭게도 저는 단지 임상적인 거리감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저를 도발하고 통제력을 잃게 만들고 나중에 이야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극적인 장면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불안정하고 폭발적이며 위협적인 남편. 저는 그녀에게 그 만족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열쇠 돌려줘야겠어. 저는 그녀의 손에 아직 있는 열쇠 고리를 가리키며 침착하게 말하였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그녀는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힘을 조금 잃었습니다. 그녀는 디자이너 가방, 지난 크리스마스에 제가 선물했던 그 프라다 가방을 뒤져서 유리 테이블에 긁힌 자국을 남길 만큼 세게 열쇠를 던졌습니다. 전혀 끝나지 않았어, 민준 씨. 나를 과소평가한 걸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는 현관 벽에 걸린 그림이 흔들릴 정도로 세게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이 현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그리고 차 알람이 해제되는 소리, 문이 쾅 닫히는 소리, 타이어가 끽끽거리는 소리를 내며 공격적으로 출발하기 전 엔진이 가속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남긴 침묵 속에 서서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와 냉장고의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체계적으로 청소 도구함에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꺼내 깨진 유리를 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조각은 조심스럽게 모아졌고 쉽게 밟히거나 잊혀질 수 있는 작은 조각들에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끝냈을 때 바닥은 다시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고 커피 테이블에 남은 희미한 긁힌 자국을 제외하고는 감정 폭발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각들을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8년산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것을 두 손가락만큼 넉넉하게 따르고 토마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집에 왔었어요. 그가 두 번째 벨소리에 받았을 때 제가 알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무단 침입했어요. 대립이 있었고요. 제가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이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니 준비해 주세요. 그녀는 지금 절박해요. 어떤 종류의 대립이었습니까? 토마스의 목소리는 기민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기록해야 할 만한 것이 있었나요? 액자를 깼고 돈에 대한 접근을 요구했고 비난을 퍼부었어요.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고 열쇠를 돌려달라고 요청했고 그녀는 돌려주었습니다. 제 쪽에서는 아주 문명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태도를 유지하세요. 토마스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가 유용한 말을 했나요? 인정하는 말이라도? 박 상무가 그녀의 재정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어요. 저를 묘사할 때 거의 그대로 그의 말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정착하기 위해 자금에 즉시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것은 협상에서의 악의적인 패턴을 강화시켜줍니다. 은행이 그녀에게 이체 거절에 대해 통지했다고 말했나요? 요스네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접근 권한을 원하고 지금 당장 원해요. 그녀의 긴급함이 느껴져요. 토마스는 짧게 진짜 유머는 없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주력 펀드는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고 그녀는 그 존재조차 모르고 있어요. 재구성의 실제 규모를 알게 되면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운 충격이 될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위스키를 천천히 마셨고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가슴으로 퍼지는 온기를 음미했습니다. 집은 이제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의 외로움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용했습니다. 그것은 한 장이 확실히 닫히는 침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밸류 다이내믹스의 제 비서인 폴라, 30대의 유능한 여성으로 제 일정을 군대처럼 정확하게 관리하는 그녀가 조심스럽게 중립적인 표정으로 제 책상 위에 편지를 놓았습니다. 봉투는 두꺼웠고 비싼 레터헤드 용지였으며 발신인 주소는 금박 양각 글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15분 전에 퀵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중요해 보이네요. 고마워요, 폴라 씨.
그녀가 나간 후 부드럽게 문을 닫고 나서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서울 중심부, 테헤란로의 가장 비싼 빌딩 중 하나에 주소를 둔 레이스 앤 어소시에이츠 법률 사무소의 레터헤드가 보였고, 그들의 이름 아래에는 인상적인 경력을 가진 3명의 파트너 변호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비싼 만년필로 파란색 잉크로 카를로스 레이스가 서명한 편지는 모든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상호 접근을 즉시 허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정적 학대, 강압적 통제, 공유 재산에 대한 합법적인 접근에 악의적인 제한으로 법적 조치를 위협했으며 서연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여러 법적 선례를 언급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읽었고 특히 박진우가 서신에 참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의 대한제약 회사 이메일이 명시적으로 각주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상사가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었고, 저를 압박하기 위해 자신의 인맥과 자원을 사용하며 결과에 충분히 투자하여 법적 통신에 포함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귀중한 정보였습니다. 그의 개입 수준,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었고, 잠재적으로 결혼의 재정 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을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스캔하여 이혼, 적대적 서신이라는 특정 디지털 폴더에 저장하고 토마스에게 그들이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 상무가 공식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라는 간단한 메모와 함께 사본을 보냈습니다. 그날 오후 토마스는 우리의 수정된 이혼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연이 사전 협의나 논의 없이 계좌를 비우려 했던 시도에 대한 상세한 증거 자료를 추가하고, 사전 통지나 법적 감독 없이 다시는 우리의 공동재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보호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지난 며칠 동안 보낸 점차 적대적으로 변하는 문자, 메시지 사본을 첨부하여 변덕스러운 행동 패턴을 입증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약한 쪽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토마스는 전화로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전문적인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신당하고 감정적으로 무너졌으며 쉽게 조종할 수 있는 남편이라고요. 이건 우리에게 매우 좋은 일이에요, 민준 씨. 그들이 당신을 과소평가하게 놔두세요. 그들의 모든 공격적인 움직임은 우리가 당신이 이성적이고 통제되며 도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쪽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뿐입니다. 저는 서연의 변호사가 보낸 편지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전략적인 침묵은 어떤 정교한 답변보다도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대신 저는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렸고, 조급함이 그들을 실수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서 인내는 추상적인 미덕 이상입니다. 그것은 성공적인 투자자와 충동적인 아마추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2주 후 아침 커피와 이메일 확인이라는 제 일상은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로 중단되었습니다. 문자는 짧고 비밀스러웠습니다. 커피, 서연 씨에 대한 중요한 정보, 신사동 가로수길 카페 파로스, 오늘 오후 2시, 혼자 오세요. 제 첫 본능은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고, 어떤 종류의 조작된 대립, 어쩌면 저를 불안정하거나 위협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 데이터에서 패턴을 감지하는 데 저를 능숙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분석적인 호기심이 신중함을 이겼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저는 노출된 벽돌벽과 부드러운 조명이 있는 세련된 카페 파로스의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입구를 관찰할 수 있는 위치를 선택했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놀라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예방 조치였습니다. 2시 10분, 정각이지만 약간의 기다림의 긴장감을 조성하며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카페를 체계적으로 훑어보았고 그녀의 눈은 저를 찾을 때까지 각 테이블을 지나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대한제약의 인사부장 제시카였습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서연이 주최하거나 부부로 초대받았던 기업 행사에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 연말 파티, 목표 달성 축하 행사, 제품 출시 파티. 우리는 시장 동향에 대해 정중한 인사를 나누고 서울의 영원한 날씨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금리와 경제 정책에 대해 피상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제 앞에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녀의 어깨에는 눈에 띄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왔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단지 정중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긴 대화가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에서 작고 빨간 USB 드라이브를 꺼내 마치 위험한 물건인 것처럼 방사능 물질인 것처럼 우리 사이의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당신과 오래 있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 대화는 없었던 일이에요, 민준 씨. 누가 물으면 우리는 만나지 않았어요. 당신은 나를 본 적이 없어요. 이 USB는 저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안에 뭐가 들어있죠? 저는 마찬가지로 낮은 목소리로 물었고 당분간은 그 장치에서 손을 떼고 있었습니다. 박상무와 서연 씨 사이의 이메일이에요. 사건이 시작된 지난 14개월 동안의 내부 통신 내역이죠. 그녀는 잠시 멈춰 근처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당신 이혼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한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요. 저는 맥박이 살짝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표정을 조심스럽게 중립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제시카 씨? 당신의 이해관계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기업의 신뢰를 위반하고 그 잠재적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의 초조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다시 저를 향했을 때 그 안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통제되었지만 여전히 진짜인 분노였습니다. 박상무는 전에도 이런 짓을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것만 3번이고 제가 기록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는 패턴이 있어요. 특정한 수법이 있죠. 자기 밑에서 일하는 기혼 여성들, 특히 승진에 목마르거나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을 노려요. 배우자가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전문적인 발전, 해외의 화려한 사무실로의 이전, 인정 등을 약속하며 남편을 떠나도록 설득하죠. 그리고 나서는요,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에게서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다리를 불태우고 결혼 생활을 파괴하고 지원 네트워크로부터 고립되면 그는 그들을 버려요. 덜 명예로운 직책으로 수평 이동시킬 이유를 찾거나 더 나쁘게는 회사를 완전히 떠나도록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죠.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성 중 한 명인 패트리시아는 그 후에 자살을 시도했어요. 다른 한 명은 심각한 알코올 문제를 겪었고요. 3번째 여성은 희롱으로 회사를 고소하고 있지만 법무팀이 박상무의 아버지가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사건을 덮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제약은 그냥 이걸 허용하는군요. 저는 묻지 않고 단언했습니다. 제시카의 입은 가늘고 쓴 선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아버지 로베르토 박은 최대 주주 중 한 명이에요. 10년 전 중요한 확장 단계에서 상당한 자본을 기여했죠. 그는 중요한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의 결점에 대해 완전히 눈이 멀었거나 보지 않기로 선택했죠. 그녀는 손가락으로 USB를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인적인 약탈 패턴을 넘어서는 더 큰 문제가 걸려 있어요. 계속하세요. 이 이메일들은 기밀, 제품 정보, 독점 연구 데이터, 나중에 경쟁사에 공유된 것으로 밝혀진 임상시험 정보를 논의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재정적인 영향은 엄청납니다. 우리는 산업 스파이 행위, 수백만 달러 가치의 지적재산 유출, 영업비밀 위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민준 씨, 차가운 기운이 제 뱃속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공범이었을까? 아니면 조종당했을까? 제시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요, 둘 중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건 법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할 거예요. 그녀는 접근해서는 안 되는 시스템에 접근했어요. 기밀 문서를 개인 이메일로 전달했고요. 근무 시간 외에 자신의 자격 증명으로 연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어요. 모든 것이 시스템 로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녀는 의미심장한 잠시 멈춤을 가졌습니다. FBI가 이미 조용히 조사 중이에요. 아직 공개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걸 저에게 주는 이유는 당신이 이 일에 휘말릴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시카는 의자에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박상무가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거나 회사에 더 큰 피해를 입히기 전에 멈춰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정보를 필요한 대로 사용하세요. 자신을 보호하세요. 하지만 출처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켜주세요.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 어깨에 가방을 메었습니다. 15분 후에 시내 반대편에서 회의가 있어요.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제시카 씨.
그녀가 떠나기 전에 제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녀는 단지 고개를 끄덕이고 빠르게 나갔고 그녀의 하이힐은 문으로 향하는 동안 나무 바닥에 단단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분 더 앉아 있었고 제 앞에 놓인 작고 빨간 USB는 실제보다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저는 필요하지도 않은 더블 에스프레소를 주문했고 단지 테이블을 계속 차지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장치를 제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은 14개월 전부터 시작하여 연대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이메일, 일부는 첨부 파일, 스크린샷, PDF 문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읽기 시작했고 계속 읽어나가면서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처럼 전체 그림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메일들은 제가 이미 의심했던 모든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5. 분류는 명백했고 언어는 전문적인 것에서 친밀한 개인적인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승진 뉴욕으로의 이전, 상당한 자율성을 가진 지역 이사직에 대한 박상무의 약속들, 저를 떠나기 위한 서연의 정교한 계획들, 타이밍에 대한 논의, 이혼 시 재정적 입지를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 하지만 산업 스파이 행위라는 측면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차원이었습니다. 스크린샷은 서연이 새벽 2시, 4시 은밀한 행동을 시사하는 이상한 시간에 자신의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기밀 연구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메일은 그녀가 기밀 내부 사용 전용이라고 표시된 PDF를 박상무의 개인 지메일 주소로 전달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그 정보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팔고 있는지 완전히 알고 있었는지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이메일은 조종당한 순진함을 시사했습니다. 박상무님, 이게 합법적인 거 확실해요? 뒤어 날 미디어 자기야. 그냥 일반적인 경쟁사 조사일 뿐이야. 모든 회사가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다른 것들은 더 명확한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4개월 전에 한 이메일에서 서연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 파일들에 접근하는 게 불편해요. 제 분야도 아니고 누가 알아챌 수도 있어요. 박상무는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아무도 이 로그들을 확인하지 않아. 그리고 확인하더라도 너에겐 유효한 변명이 있잖아.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조사라고. 몇 주만 더 있으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갖게 될 거야. 3개월 전에 한 대화는 특히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는 것을 느끼며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박상무, 지루한 회계색에서 자유로워지면 모든 것을 추진하자고. 뉴욕 사무실 이사직은 거의 확정됐어. 20명의 팀을 이끌게 될 거야. 완전한 자율권. 네가 항상 원했던 모든 것. 서연, 그의 재정 전문 지식은 어때? 민준 씨는 투자, 세금 구조,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잘 알잖아. 뉴욕에서 우리 재정을 제대로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박상무, 날 믿어. 우린 그가 필요 없어. 내겐 내 재무 컨설턴트들이 있어. 내 남편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이지. 떠날 때 공동 계좌에서 최대한 많이 가져오기만 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지금 많이 확보할수록 내 입지가 더 좋아질 거야. 그들은 저를 떠날 뿐만 아니라 저를 버리기 전에 완전히 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서연은 박상무가 불필요하다고 일축하기 전에 제 재정 지식, 전문 네트워크, 컨설턴트로서의 제 기술을 새로운 커플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했던 것입니다. 저는 잠재적으로 이용될 도구였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든 파일을 제 하드 드라이브에 암호화된 폴더에 복사했고 그 다음 클라우드 백업으로, 그리고 나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 두 번째 USB 드라이브로 복사했습니다. 그렇게 귀중한 정보에는 중복성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원래 장치를 제거하고 재킷 안주머니에 넣고 토마스의 사무실로 바로 운전해 갔습니다. 테헤란로는 지옥 같았고 오후에 강한 햇살 아래 차들이 거의 멈춰 있었습니다. 보통 15분이면 갈 거리를 45분이 걸렸습니다. 가는 내내 제 마음은 제가 읽은 것의 의미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했을 때 토마스는 화상회의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비서가 제가 기다리는 동안 커피를 권했고 저는 이번에는 받아들였습니다. 2시간 동안 불안한 정보를 흡수한 후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카페인이 필요했습니다. 10분 후에 그가 저를 안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앉아서 서두 없이 제 USB를 그의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토마스는 다음.
1시간 반 동안 읽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유리 건물들을 주황색과 붉은색 톤으로 물들였습니다. 도시는 아래에서 맥박치고 있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며 우리가 너무나 거대하게 느끼는 작은 개인적인 드라마에는 완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는 마침내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완전히요. 잠재적으로 연방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는 산업 스파이 사건. FBI가 이미 조사 중이라면 그는 턱 아래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서연 씨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민준 씨. 단순한 민사 문제나 실직이 아니라요. 진짜 감옥이요. 저는 그녀가 감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 말은 제가 완전히 생각하기 전에 나왔고 그 진심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모든 일, 배신과 거짓말. 저를 재정적으로 강탈하려던 시도 이후에도 저는 여전히 그녀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잔재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본적인 인간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이 상황에서 온전하게 벗어나고 싶어요, 토마스 씨. 깨끗하게 벗어나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최대한의 지렛대로 사용합시다. 그는 항상 변호사답게 실용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재정적 요구를 완전히 철회하고 이해 없이 우리 조건대로 이혼 합의서에 서명합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이 정보를 FBI나 대한제약과 적극적으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다르지만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박 상무는요? 저는 이미 제 답을 알고 있었지만 물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아직도 신경 쓰시나요? 아니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조종할 수 있는 다른 여성들에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신경 씁니다. 기업의 청렴성과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씁니다. 박 상무는 결과를 치러야 하고 서연은 조종당한 후에 재건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토마스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입장이었다면 저보다 더 관대하시군요. 관대함이 아닙니다. 실용주의입니다. 그녀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은 저에게 아무런 가치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를 재정적으로 해칠 수 없도록 보장하는 것,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날 밤 집에 혼자 있을 때 서연의 변호사인 카를로스 레이스로부터 이메일로 공식적인 합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17페이지 분량의 PDF 문서는 인상적으로 공격적이었습니다. 서연은 결혼 전에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포함한 모든 부부 공동재산의 60%와 결혼 생활 동안 익숙해진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월 1,500만 원의 지속적인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계산은 동결된 공동 계좌에 우리의 유일한 중요한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몇 달 전에 보호했던 8억 7천만 원의 별도 펀드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무지가 저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토마스에게 한 줄의 텍스트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USB를 사용할 시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짜 입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경 토마스는 카를로스 레이스에게 공식적인 반대 제안을 보냈습니다. 정확한 법률 용어로 작성된 그 문서는 서연이 투자 펀드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고 최종 보상으로 5천만 원의 일시불 합의금을 수락하며 결혼 생활과 대한제약에서의 모든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비밀 유지 계약에 서명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첨부된 것은 USB에서 선택된 단 하나의 이메일이었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가진 정보의 전체 범위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그 이메일은 서연이 박상무에게 기밀 연구 데이터를 전달하며 이게 당신이 필요한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을 하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라는 코멘트를 단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내포된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답장은 법적 소통으로는 절대적인 기록인 3시간도 채 안 되어 도착했습니다. 카를로스 레이스는 상호 수용 가능한 조건을 논의하고 불필요한 확대를 피하기 위해 긴급한 대면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회의는 이틀 후 토마스의 사무실에서 열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일찍 도착했고 우리의 전략을 꼼꼼하게 검토했으며 광활한 회의실에서 광택이 나는 마호가니 테이블과 도시의 파노라마 전망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서연이 카를로스 레이스와 함께 들어왔을 때 그녀는 몇 주 전 제 집에 침입했던 자신감 넘치는 여성과는 눈에 띄게 달랐습니다. 옷은 여전히 흠잡을 데 없는 비싼 베이지색 정장이었지만 눈 밑에는 화장으로도 완전히 가릴 수 없는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직접 쳐다보지 않고 시선을 테이블이나 창문에 고정했습니다. 반면에 레이스는 자신감 넘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 완벽하게 은발로 빗어 넘긴 머리, 300만 원짜리 회색 정장, 이탈리아 실크 넥타이, 거울 앞에서 연습했을 법한 계산된 미소. 분 단위로 요금을 청구하고 모두가 알도록 하는 유형의 변호사였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부드럽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 없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토마스는 광택이 나는 테이블 위로 우리 제안서에 인쇄된 사본을 밀었습니다. 우리 조건은 협상 불가입니다. 그는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제안입니다. 레이스는 문서를 훑어보았고 읽어 내려가면서 그의 전문적인 미소는 점차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신중하게 조절된 분노가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터무니없습니다. 그는 종이를 가볍게 두드리며 선언했습니다. 당신 의뢰인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제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후에 5천만 원? 제 의뢰인은 가족의 재정적 성공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녀는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 의뢰인은 침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토마스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특수하고 민감한 상황을 고려할 때 그것은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테이블에서 협상되는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서연은 마침내 저를 바라보았고 그녀가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제가 완전히 해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분노는 확실했지만 두려움도 있었고 어쩌면 후회와 비슷한 무언가도 있었지만 제가 그렇게 투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협박하는 거야. 그녀는 목이 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우리의 모든 상호작용에서 유지하던 것과 같은 평온함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거야, 서연아. 네가 훔치려 했던 내 자산을 보호하고 거짓 비난으로부터 내 명성을 보호하고 지금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훨씬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너에게 합리적인 출구를 제공하고 있는 거지. 토마스는 그의 가죽 서류, 가방을 열고 선택된 여러 이메일에 인쇄된 사본을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레이스 앞에 정확하게 놓았고 레이스는 어깨의 긴장감과 턱이 꽉 다물어지는 모습에서 눈에 띄게 불편함이 커지는 것을 느끼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은 사적인 통신입니다. 그는 몇 분 후에 반박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권위를 많이 잃었습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겠지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을 겁니다. 이것들은 기업 스파이 행위와 사기 공모의 증거입니다. 토마스는 부드럽게 정정했습니다. 연방 검사들이 매우 흥미로워할 만한 것들이죠. 증거 채택 가능성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건 판사가 결정할 문제겠죠. 하지만 FBI가 이 이메일에 담긴 정보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자신만의 방법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서연의 평정심은 눈에 띄게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 떨림을 숨기기 위해 무릎 위에서 손을 꽉꽉 찢겼습니다. 당신은 이해 못해. 그녀는 목소리가 살짝 갈라지며 말했습니다. 박 상무님은 그저 경쟁사 시장 조사, 일반적인 산업 분석이라고 했어. 불법적인 것도 없고 나에게 해가 될 만한 것도 없다고. 모든 제약회사가 하는 일이라고 했어. 하지만 당신은 근무 시간 외에 보호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어. 저는 제 목소리를 사실적이고 비난하지 않는 톤으로 유지하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기밀로 표시된 정보를 승인되지 않은 개인 이메일로 전달했어. 당신의 자격증명을 사용하여 영업 업무와 관련 없는 연구 데이터를 얻었어. 그녀는 대답하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시스템 로그가 다 거기에 있어. 서연아. 타임스탬프, IP 주소 접속 기록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레이스는 서연에게 몸을 기울여 그녀의 귀에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고개를 저으며 제가 완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똑같이 낮은 속삭임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적인 대화는 거의 3분 동안 불편하게 이어졌고 그동안 토마스와 저는 참을성 있게 침묵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레이스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신중하게 통제되었지만 명백히 체념한 모습이었습니다. 제 의뢰인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가능한 선택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토마스는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지세요. 그는 의미심장한 잠시 멈춤을 가졌고 그리고 나서 거의 무심하게 덧붙였습니다. FBI도 때가 되면 분명히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런 연방수사는 때때로 몇 년씩 끌기도 하거든요. 내포된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이 더 오래 기다릴수록 그들은 더 취약해질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회의실을 나갔고 저는 복도에서 그들의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연은 분명히 흥분했고 레이스는 전문적이고 통제된 톤으로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토마스는 저에게 조용한 승인의 고갯짓을 했습니다. 잘 버티고 계시네요.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걸 보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제가 예상했던 끝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느낀 감정의 솔직함에 놀라며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삶을 계획했어요. 아이들 은퇴 산속의 어느 집에서 함께 늙어가는 것. 그녀는 그 모든 계획에 있었어요. 이제는 그냥 차가운 협상과 법적 위협뿐이네요.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났습니다. 토마스는 태블릿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도시를 바라보았고 헬리콥터가 마천루 사이를 지나가는 것과 끝없는 교통량이 도시의 콘크리트 동맥을 통해 혈구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레이스는 상당히 자신감이 없어 보였고 서연은 눈이 붉어진 것으로 보아 울었던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저를 쳐다보지 않고 앉았고 손은 여전히 무릎 위에서 꽉 깍지 낀 채였습니다. 제 의뢰인은 당신의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레이스는 공식적으로 말했고 각 단어는 마치 신체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한 가지 필수적인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이 이메일들을 대한제약, 연방 또는 주법 집행기관 또는 다른 어떤 당사자에게도 전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증을 원합니다. 이 통신 내용에 대한 완전한 비밀 유지입니다. 토마스는 저를 바라보았고 우리가 사전에 합의한 대로 최종 결정을 제 손에 맡겼습니다. 이것은 제가 얼마나 많은 파괴를 일으킬 의향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앉아있는 서연을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평생을 함께할 삶을 만들었던 여인. 우리는 기념일을 축하했고 전문적인 도전을 극복했으며 불임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균열이 넘을 수 없는 시면이 되기 전에는 한때 진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슨 짓을 했든 저를 얼마나 배신하고 훔치려 했든 그녀를 감옥에 보내는 것은 아무것도 되돌리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리거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단지 파괴 위에 파괴를 더 쌓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혼 합의서가 오늘 서명되고 더 이상의 이의나 항소 없이 처리되며 모든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모든 청구권이 영구적으로 포기된다는 조건해요. 법적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는 데 엄격하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어떠한 연락도 없어야 합니다. 레이스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에 분명히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종 법률 문구를 검토하고 모든 조항이 적절하게 작성되고 구속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마스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문서를 꺼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 동료들이 어젯밤에 작업했습니다. 서명과 증인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각 조항, 각 단락 신중하게 선택된 각 단어를 검토하는 동안 2시간이 흘렀습니다. 레이스는 여러 번 작은 수정을 협상하려고 시도했지만 토마스는 각 사항을 확고하게 유지했습니다. 문서는 공정했지만 제 의뢰인을 미래의 청구나 문제로부터 완전히 보호한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서명이 적용되고 접수처에서 증인들이 불려와 유효성을 확인했을 때 서현은 5천만 원의 대가로
우리의 자산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했습니다.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되며 이메일에 대한 저의 보장된 침묵을 대가로 했습니다. 집은 6개월 이내에 팔리며 모든 순이익은 제 단독 명의의 투자펀드로 들어갑니다. 위자료도 지속적인 지원도 더 이상의 연락도 없습니다. 이혼은 무과실로 처리될 것이며 화해할 수 없는 결혼의 상호 종료로 어느 쪽에게도 공개적으로 책임이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녀가 떠나기 위해 일어섰을 때 서연은 문에서 잠시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것들 중에 당신에게 진심이었던 게 있었어? 그 질문은 너무나 나지막이 나와서 거의 듣지 못했고 몇 년 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방식으로 취약했습니다. 그 질문은 저를 완전히 기습했고 지난 몇 주 동안 쌓아 올렸던 신중한 방어막을 해제했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는 부산의 그 호텔 방으로 돌아가 꿈과 야망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속닥거리는 농담에 웃고 젊은 연인들의 모든 순진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진심이었어. 저는 모든 단어의 무게를 느끼며 완전한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약속, 모든 계획, 우리가 함께 우리 삶을 만들어간 모든 순간, 저는 잠시 멈추고 그녀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게 우리 사이의 차이점이었어. 서연아, 내게는 모든 것이 진짜였어. 항상 그랬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마침내 눈물이 흘러나와 신중하게 한 화장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재빨리 나갔고 레이스가 부드럽게 문을 닫기 전에 공식적인 작별 인사를 중얼거리며 그녀를 뒤따랐습니다. 남겨진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축하합니다. 토마스는 마침내 제 손을 잡고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서류가 법원에서 처리되면 영업일 기준 90일 안에 공식적으로 이혼하게 될 겁니다. 깨끗한 시작입니다, 민준 씨.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백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제 자산을 보호했고 제 재정적 미래를 확보했으며 모든 자원을 온전히 가지고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모든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저는 완전히 이겼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졌을까요? 박상무는요? 저는 잠시 후에 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대한제약에 있고 다른 취약한 여성들에게 이런 짓을 계속할 겁니다. 우리 합의는 서연과 저만 보호해요. 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토마스는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고 안경을 벗어 체계적으로 닦았습니다. 기술적으로 우리 합의는 당신이 서연의 이메일에 대해 식별 가능한 직접적인 고발을 하는 것만을 막습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잠시 멈춤을 가졌습니다. 그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일반적인 기업 행위에 대한 익명의 제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처리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조용한 집에서 혼자 저는 해외에 기반을 둔 익명 서비스를 사용하여 새로운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USB에서 특정 문서들을 꼼꼼하게 선택하는데 3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직 박상무의 행동, 그의 조종, 그의 독점 정보 판매 계획, 그의 약탈적인 행동 패턴을 명확하고 독점적으로 보여주는 것들만요. 서연을 직접 언급하거나 그녀에게 추적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비윤리적인 행동 패턴을 설명하는 신중한 메시지를 작성했고 지원 문서를 첨부하여 대한제약의 CEO 박 씨 가족과 관련 없는 2명을 포함한 선별된 이사회 멤버 3명 그리고 기업 규정 준수 부서장에게 동시에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저나 서연에게 추적될 수 없다는 것을 3번 확인한 후 저는 이메일 계정을 영구적으로 삭제하고 브라우징 기록을 지웠으며 제시카가 저에게 주었던 원래 USB 드라이브까지 포맷했습니다. 3일 후 아침 식사 중에 무심코 뉴스를 보다가 한 주요 포털의 비즈니스 섹션에 실린 작은 기사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약사 임원, 내부 규정 준수 조사 중 사임조 박진우는 대한제약에서 즉시 사임했습니다. 회사는 전략적 방향 및 기업 규약 준수에 대한 화해할 수 없는 의견 차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부 소식통은 데이터 보안 관행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를 언급했습니다. 제 휴대폰이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로 진동했습니다. 단 4단어였습니다. 당신인 거 알아, 무서연. 그녀는 점들을 연결했고 오직 저만이 그 특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정식들은 스스로 균형을 맞추고
이것은 제 확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6주 후 저는 토마스의 사무실에서 최종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날인된 공식 문서는 우리의 15년 결혼 생활의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서연은 처녀 시절의 성으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김민주는 독신 남성으로 그의 삶을 계속할 것이었습니다. 토마스는 그의 광범위한 기업, 인맥을 통해 입수한 서연의 새로운 고용 계약서, 사본을 제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1000km 떨어진 대구의 한 작은 지역 제약, 유통업체에서 직책을 수락했습니다. 거의 신입사원 수준의 영업직이었고 대한제약에서 벌던 것에 비해 거의 60%에 달하는 엄청난 급여 삭감을 의미하며 그녀의 경력을 거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월세 보증금과 몇 달치를 내기 위해 수입차를 팔아야 했어요. 토마스는 중립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아끼던 메르세데스 컨버터블이요. 당신이 합의금으로 지불한 5천만 원은 그녀가 유지하던 생활 수준으로는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저는 아마도 그래야 했을지도 모르지만 이 소식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단지 재정 현실에 대한 단조로운 인식, 행동이 필연적으로 비례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선택을 했고 이제 그 선택의 결과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수학이었습니다. 박상무는요? 저는 제 일부는 알고 싶지 않았지만 물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항상 계획했던 대로 뉴욕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직 상태이고 지금은 활발한 연방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토마스는 몇몇 서류를 넘겼습니다. 제 정보원에 따르면 익명의 제보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후 FBI가 수사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는 앞으로 몇 달 안에 공식적인 기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 오후 제 인생의 한 장 전체가 공식적으로 닫히는 것을 아직도 처리하고 있는 동안 저는 대한제약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두꺼운 봉투, 공식 레터헤드 용지, 제 이름과 주소가 공식적인 글꼴로 쓰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놀라운 고용 제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부 조사는 IT 포렌식 분석을 통해 제 익명의 제보를 밝혀냈지만 기업 독점 정보에 접근한 것에 대해 저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대신 그들은 새로 확장된 재무규정 준수부서의 수석 컨설턴트 직책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귀하의 재무 분석 전문 지식과 입증된 윤리기준 및 기업 투명성에 대한 헌신이 이 중요한 구조 조정 및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 구현 기간 동안 우리 조직의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식적인 편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시카는 인사부장으로서 직접 서명했고 여백에 파란색 잉크로 송을씨 메모를 덧붙였습니다. 정의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날 밤 제안서를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변은 훌륭했고 밸류 다이내믹스에서의 현재 직위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책임은 도전적이고 의미 있었으며 단지 부유한 고객들의 자산을 더 불리는 것 대신에 진정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을 건설적인 것으로 바꾸는 데에는 매력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제안을 수락했고 밸류 다이내믹스에서 적절한 이직 시간을 갖기 위해 한 달 후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된 지 2달 후 대한제약에서의 새로운 직책에 이미 자리를 잡았을 때 저는 반회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민준 씨, 서연과 박상무는 완전히 헤어졌어요. 그는 그녀의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뉴욕에서의 직책도 승진도 함께할 미래도 없었죠. 그녀가 더 이상 그에게 쓸모 없어지고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그는 기본적으로 그녀를 버렸어요. 그녀는 대구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적은 월급으로 장시간 일하며 처음부터 그녀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있죠. 너무 자존심이 세서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누구에게든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최근 대화에서 그녀가 당신에 대해 무심코 물었어요. 당신이 괜찮은지, 앞으로 나아갔는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돌아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침내 자기가 무엇을 잃었는지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녀에게 당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모든 일이 있은 후 당신은 프라이버시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단지 그녀와 그에게 일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몸조심해요, 민준 씨. 당신은 항상 그녀에게 너무 과분했어요. 바네사.
저는 즉시 답장하지 않고 이메일을 닫았습니다. 저는 이전 집보다 작지만 조용한 동네에 있는 오로지 저만의 새로운 집 베란다에 앉아 일어났던 모든 일을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제가 깨달은 바로는 서연의 몰락이나 제 재정적 안정이 보존된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실의 조용한 회복에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마침내 처음부터 그랬어야 했던 것처럼 균형을 맞추는 것, 결과가 그것들을 야기한 행동과 적절하게 일치하는 것. 복수는 결코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빼앗거나 의도적으로 그녀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과 배신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녀가 그것을 볼 수 없었더라도 제 안정성, 제 충성심, 제 일관된 성실함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서연이 뉴욕에서 걸어온 그 밤의 전화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저는 서울의 나무가 우거진 동네에 있는 새 집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은 이전 집보다 작았지만 제 필요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며 뒤쪽에는 작은 베란다가 있어 밤에는 불이 켜진 도시의 전망을 제공했습니다. 대한제약과의 컨설팅, 업무는 초기 예상을 넘어 재무규정 준수 및 기업윤리부서 전체를 이끄는 정규 임원직으로 발전했습니다. 저는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고 모두 투명성, 엄격한 감독, 그리고 박상무가 저질렀던 종류의 남용을 예방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이 일은 부유한 고객들의 돈을 펀드 사이에서 옮기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을 보호하고 기관의 청렴성을 지키고 조작과 착취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3개월 전 대한제약 법무팀을 통해 알게 된 기업 변호사 카타리나의 메시지로 진동했습니다. 우리의 4번째 데이트가 그날 밤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거기서 우리는 제약 규제, 생태 트래킹, 그리고 다양한 장기, 투자 전략의 상대적인 장점에 대한 매혹적인 대화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을 죽도록 지루하게 만들었을 주제들이었지만 카타리나는 저만큼이나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녀는 신중한 분석, 체계적인 계획, 그리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에도 이를 올바르게 하는 조용한 만족감에 대한 제 감상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서연에 대해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비공식적인 지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그녀가 대구에서의 힘든 1년 후 제약업계를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경상북도 내륙의 한 작은 전문대학에서 교수직을 수락했고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영업기술과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계획하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극적으로 더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저는 더 정직하기를 바랐습니다. 더 진실되기를, 그녀를 정말로 중요한 모든 것을 희생하게 만든 소비적인 야망에서 자유롭기를. 현관 거울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면서 몇 달 동안 가지고 있던 공허함이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가벼운 무언가로 대체되었습니다. 활기찬 행복이 아니라 안정적인 만족감이었습니다. 평화트 배신은 더 이상 저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이나 감정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제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고 고통스럽지만 완결된 장이었으며 역설적으로 예상치 못하게 더 나은 무언가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차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이 그 3월 밤의 절망 속에서 비우려 했던 투자 펀드는 이제 기업 윤리 및 회계학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강한 인격을 보여준 유망한 젊은이들에게 매년 3개의 전액 장학금이었습니다. 상처를 주기 위해 행해진 것을 건설적이고 지속적인 무언가로 바꾸는 작은 방법이었습니다. 고통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회로 전환되었습니다. 배신이 교육으로 변모했습니다. 가능한 가장 만족스러운 결말이었습니다. 익숙한 거리를 운전해 가면서 도시가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서울은 특유의 혼돈스러운 에너지로 맥박치고 있었고 수백만 명의 삶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패턴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복잡성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진실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에는 비례적인 결과가 따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성실함이 중요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결국 더 나은 길을 찾았습니다.
저는 항상 숫자에 대해 옳았고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마침내 인간 방정식도 제대로 풀었다는 것입니다. 제 가치가 다른 사람의 인정 능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격은 협상 가능하거나 조건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미래는 세부 사항은 불확실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견고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직한 기반 위에 세워졌습니다. 거짓말도, 숨겨진 배신도, 붕괴를 기다리는 불균형한 방정식도 없이 단지 가능성과 폭풍을 이겨내고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마침내 온전해진 사람의 조용한 자신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